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폭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 앞 도로에서 자꾸 폭주족인지 뭔지 오토바이를 부릉거리며 빠라바라 바라밤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가끔가다 한 번 정도 밤에 난리치며 지나가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집 맞은편에 있는 정말 작은 놀이터 같은 공원이 자기들 모임 장소가 되었는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와서 난리를 치는 것 같네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데 노래는 왜 틀어놓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니 근데 아직까지 폭주종이 남아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정갈 자세를 하던 형들은 정갈자리가 되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료조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 검색해봤습니다. 당장 얼마 전인 8월 15일 광복절에도 폭주를 띄웠더라고요. 뭐 그러다 이거 재밌는데 하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과 사회상도 엿볼 수 있더라고요. 잡소리가 길었네요. 그럼 시작해보죠. 폭주족은 1950에서 60년대 일본으로 가면 그 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후 고도 성장기에 부유층인데 좀 양아치인 부류들이 비싼 모터사이클을 사서 무리지어 다니기 시작한 것을 폭주족의 시작으로 보고 있죠. 깜짝 놀랄 정도의 엄청난 배기음을 내며 돌아다니기 때문에 천둥이라는 뜻의 카미나리족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보소조쿠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보소조쿠를 한자로 옮겨서 가져오면서 폭주족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이때는 부유층만 탈 수 있었지만 70년대에 들어 일본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오토바이를 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불량 청소년들, 양아치들이 이 문화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폭주 문화와 더불어 폭행, 갈취, 패싸움 등 여러가지 범죄와도 엮이게 되었죠. 전성기라고 불리는 80년대에는 42,000명이 폭주족으로 찍게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였고요. 야쿠자와 엮이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 최대 장점 중 하나가 튀기 좋다는 것이죠. 때리고 튀고 훔치고 튀고 뭐 다양한 용도로 야쿠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특공복과 함께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하나의 하위 문화로 만들기까지 했지만 경찰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폭주족은 저물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한국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경제가 본격적으로 산업화 궤도에 진입해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1970년 250달러 수준이던 1인당 GDP는 79년 1640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문제가 있다 하면 빠지지 않는 고도압축 성장으로 사회에는 수많은 모순과 문제가 생겨났죠. 과거에는 소수를 제외하면 다같이 가난했지만 성장에 접어들며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차별과 멸시를 느끼며 상처를 받을 정도로 빈부격차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불량 청소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억압이 더 심해졌지만 반대로 3S 정책이라고 불리는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문화적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81년에는 컬러TV 방송을 시작했고 82년에는 프로야구, 83년에는 통행금지도 해제되었죠. 동시에 경제도 성장기를 맞으면서 생활 수준과 소득이 향상되었고 80년대 후반이 되어서는 탈 것들도 더 이상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이카라는 단어가 유행이었을 정도로 말이죠. 일가구의 자동차의 시대는 90년대가 되어서 찾아왔지만 80년대부터도 오토바이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구매할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폭주족은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정확히 폭주족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이 시기 불량 청소년과 20대 초반 중 일부가 해외의 폭주족 문화를 배워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폭주족이 퍼지고 양산된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분수령이 된 시점은 1990년이죠. 대학생과 재수생들로 이루어진 터보클럽이라는 폭주족이 도심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터졌거든요. 구속된 4명은 미국의 펑크족과 일본의 폭주족을 모방했다고 진술했죠. 90년대 초반 폭주족들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대부분 학교를 중퇴했거나 학업에 흥미를 잃은 혹은 가정 환경이 안 좋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앞서 나온 불량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고 블랙 엠페러, 스펙터 등 일본 폭주족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행동하면서 위계질서, 규율, 선후배 관계 이런 것도 다른 집단보다 어떻게 보면 조폭만큼이나 엄격한 것도 특징 중 하나였죠. 터보클럽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단순 폭주만 띄는 게 아니라 폭력 같은 범죄도 동반되었고요. 말 그대로 사회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터보클럽 사건을 계기로 1992년 공동위험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될 정도로 당시에도 폭주적 문화는 꽤 퍼져 있었죠. 법까지 만들어졌겠다 사그라드나 싶었지만 1990년대 중후반 오히려 폭주족은 더 퍼지고 더 유행하고 더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하위 문화 서브컬처로 분류될 정도로 말이죠. 이때 특징 중 하나가 남자 비행 청소년들이 위주였던 폭주족의 일반 학생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배경을 봐야 합니다. 일단 접근성. 90년대 중반 한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청소년들도 오토바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오토바이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알바를 해서 사도 되고 뭐 정 안되면 비행 청소년들은 삥 뜯는 경우도 있었지만 훔치는 경우도 많았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문화가 조금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힘센 형들, 잘 나가는 비행 청소년이 상당수 학생들에게 우상처럼 멋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멋진 형들이 하는 폭주와 오토바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죠. 폭주족의 특징 중 하나인 집단이라는 요소도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소속감에 굶주린 소외감을 느끼던 청소년과 젊은 층에게 폭주족은 자신이 인정받고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이기도 했죠. 대중문화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폭주족이 문제다 뭐다 하지만 오히려 반항심이 많은 시기, 이건 전혀 아이들을 억제하는 요소는 아니었고 쇼난 폭주족 같이 폭주족을 그린 일본의 작품들이 들어오면서 또 이런 류가 대흥행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폭주족이 낭만처럼 멋있는 것이라 생각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배경이 있어도 일본의 사례처럼 보통 성인이 되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폭주족 생활을 청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시 한국은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앞서 나왔듯 고도 압축 성장으로 사회에는 수많은 모순과 문제가 생겨났는데 여기다 1997년 IMF까지 터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가정의 파괴, 실업률 증가와 더불어 이때까지 사회에서 통용되던 평생 직장 같은 개념까지 사라지자 청소년부터 20대 초반들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죠. 지금의 실업률 증가는 오히려 대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지만 IMF는 특히나 저학력 청년층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여기다 1960년 39%에 불과하던 도시화율이 90년대 80%까지 올라올 정도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부모 세대가 경험한 농촌 사회에서의 삶과 아이들이 겪고 자란 도시에서의 삶의 격차로 인해 또 개인주의와 유교 문화까지 충돌하면서 대화, 가치관 단절 등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젊은 층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죠. 이런 와중에 또 교육 경쟁은 극심했기에 스트레스는 뒤로 해도 경쟁에서 뒤처진 낙오자들에게는 일말의 안정장치도 없었습니다. 신경도 안 쓰기도 했지만 낙오자들을 통제하고 지도할 장치도 부족했죠. 개인마다 닥친 상황과 그로 인해 생겨난 감정은 달랐지만 사회에 대한 반발심, 인정받을 수 있는 곳,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 스릴과 해방감, 우월감 모든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당시 폭주족이었습니다. 폭주족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계급적 좌절의 표출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 성인이 되면 오토바이가 출퇴근 아니면 쓸 곳이 없었지만 한국은 배달 문화 덕에 배달로 취직하고 돈을 버는 게 가능했던 것도 영향이 있고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한번 접한 사람들은 이 폭주족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쭉 이야기한 이유들도 있지만 폭주 자체가 재밌기도 했거든요. 폭주족 문화의 매력을 느낀 여성들도 대거 생겨나면서 오토바이를 잘 탄다, 폭주를 잘한다 자체가 그 사회에서 문화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과시적인 것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일명 청룡 쇼바라고 부르는 쇼바를 엄청나게 올리는 식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하는 것도 과시의 요소 중 하나였고 이런저런 정갈 같은 기술도 과시의 요소 중 하나였죠. 밖에서 볼 때는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서는 와 저 형 멋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기술이나 인맥 같은 것들을 형이 가르쳐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급체계 선후배 관계는 더 칼같아졌고요. 그래도 이때까지 폭주족은 자기들끼리, 아니 정확히는 폭주족과 경찰과의 싸움이 대부분이었고 일반인들도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범죄와 소음, 도로에서의 만행이 문제였지 대대적으로 보도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이상한 문화가 생겨났죠. 국경일에 태극기를 걸고 애국 폭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가장 근거가 있어 보이는 건 인터넷의 발달과 미디어의 관심이 아닐까 싶네요. 각 동네 단위로 자기들끼리 폭주를 뛰던 폭주족들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온라인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뭐뭐연합, 최강폭주 뭐 이런 식의 카페도 생겨나고 각자 나름의 행동 수치까지 만들어졌죠. 2007년 5월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폭주족 인터넷 카페의 수만 160개이고 회원수는 중복이 있긴 하겠지만 12만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나로 모이기 힘들었던 폭주족들이 인터넷에서 만나게 되면서 다같이 모여서 폭주를 뛰자는 바람이 불었고 3.1절 광복절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등 각 지역의 폭주족들도 같은 날 폭주를 띄웠죠. 그런데 이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 한두 번 하고 끝났을 텐데 미디어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폭주족들에게 국경의 폭주는 일종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갈고 닦은 기술들, 개조한 오토바이들, 과시를 위해 해왔던 것들이 TV에 나온다니 인터뷰를 하거나 카메라에 제대로 잡혀서 보도되는 날에는 스타가 되는 것과 다름없었죠. 어찌되었든 국경의 폭주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고 경찰과 폭주족의 줄다리기는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폭주족은 최대 절정기를 맞았죠. 하지만 반대로 국경의 폭주는 문화의 몰락도 앞당겼습니다. 당연하게도 불법에다가 교통 질서도 어지럽히는데 좋게 봐줄 리가 없죠. 자기들끼리 몰래하면 또 모를까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경찰은 뭐하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걸 놔둘 리가 없습니다. 경찰은 폭주족 전담팀까지 꾸려서 집중 단속을 시작했죠.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2008년 8,000건에 달했던 112 신고 건수는 2010년 3,000건으로 급감했고 2013년 3.1절 특별 단속은 전국적으로 적발 0건을 기록하며 폭주족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물론 사라진 건 아니었고 게릴라식으로 간간히 행해졌지만 확실히 폭주족의 새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좀 잠잠해지니 이제 자동차 폭주족이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경찰 전담팀에서도 오토바이에 집중했기에 일반 차량은 특별수사 대상이 아니었기에 폭주를 하면서도 안 걸리는 자동차 폭주가 뜬 것이죠. 자동차 폭주의 역사도 오토바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진짜 간략하게만 보죠. 양아치 플러스 카, 양카라는 단어는 1995년 하이테 자동차 동호회 달구지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초기에는 양아치들이 타는 차를 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튜닝한 자동차로까지 확장됐죠. 90년대 당시에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건 상당히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로 부유층의 자녀들이 외제차로 밤거리를 누비며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자동차를 뽐내고 야 타라고 말을 걸었던 야타족과 오렌지족들이 시초였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소득이 올라가고 중고차도 싼 값을 좀 무리하면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자 중고 국산차를 튜닝해서 폭주를 띄기 시작했죠. 다만 오토바이는 직접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여러 기술이 있었던 것에 반해 자동차는 과시할 요소가 많지 않았기에 이들이 선택한 건 음향이었습니다. 트렁크를 스피커로 채우고 볼륨을 높이고 폭주를 띄는 것이죠. 시각적 과시에서 청각적 과시로 내더 민폐가 되었습니다. 이니셜 D와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흥행은 레이싱 문화로까지 발전했죠. 거대한 리어 스포일러에 화려한 바디킨, 네온 LED 크롬 휠로 치장한 차들이 뻥 뚫린 도로에서 돈 걸고 레이스를 벌이곤 했죠.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조지거나 북악 스카이웨이, 남한산성, 북한산 등 와인딩 로드는 드리프트의 명소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징은 20대 이상의 성인들도 많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주류였죠. 실제로 단속 사례를 보면 야구 선수나 군 장교, 의사 등 전문직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앞서 나온 오토바이 폭주 단속이 심해진 뒤에는 기존의 오토바이 폭주족들도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엔트리급 수입차의 중고가가 어떻게 한번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서 BMW 3 시리즈도 양카가 되는 경우가 생겨났죠. 하지만 튜닝에 대한 인식이 멋있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변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들을 거의 쓰레기처럼 보기 시작하면서 양카 문화는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럼 둘 다 쇠퇴했는데 왜 또 얼마 전에도 폭주를 띄고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보이는 걸까요? 일단 스릴을 위해, 재미를 위해 취미로 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들은 과거 폭주족처럼 경찰을 놀리고 튀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취미죠. 현재도 남아있는 폭주족은 안 그래도 아직까지 비행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문화가 남아있었는데 코로나 시기 배달업이 부흥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비행 청소년부터 시작해 좀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과거같이 폭주족까지는 아니어도 험하게 운전하는 폭주 문화가 다시 수면 위로 좀 올라오게 된 것이죠. 이들이 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국경일에 모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최근 국경일에 벌어진 폭주를 보면 오토바이와 함께 자동차도 함께 폭주를 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국인의 폭주족 문제는 현재 이미 단속이 잘 되고 있기도 하고 CCTV가 도처에 깔린 데다 이걸 좋게 보고 멋있게 보는 시선도 없어졌기에 자연스럽게 다시 쇠퇴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부흥기처럼 일반 학생들까지 가담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일진 양아치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진짜 문제인 건 최근 늘어난 외국인들의 폭주이죠. 조만간에 다룰 건데 한국에도 외국인 범죄 조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폭주도 뛰거든요. 2025년 5월에도 폭주 뛰던 42명을 검거했는데 29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무면허 무보험에 차도 대포차에다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작기
알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위험합니다. 뭐 당사자가 다치는 거야 업보라고 해도 관련 없는 사람까지 다치니까요. 누구에게는 낭만, 누구에게는 소음이었던 폭주족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